지금 우리는 뭐다? 일생일대의 기회에 놓여져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일생일대의 기회에 있다. 왜 그런가?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사업 설명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고민이나 관심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다. 고민 없는 사람 없고 어딘가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없다. 고민이든 관심이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다. 그죠? 이거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네. 살아있는 사람이면 다들 고민이나 관심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고민을 해결하면 뭐가 돼요?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그리고 내 관심이 있는 부분을 성취하게 되면 뭐예요? 그게 행복이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예를 들어서 보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빚이 있다. 빚이 있으면, 내가 요즘에 빚 때문에 너무 고민이야. 빚을 해결하면 뭐 됩니까? 성공이지. 그러면 성공한 거잖아. 그러면 성공된 지금 삶을 지금 이룬 겁니다. 그렇다면 관심은 뭐예요? 제가 요즘 활에 관심 있죠? 활 쏘는 게 관심 있습니다. 차에는 항상 관심 있었고요. 차는 제가 너무 관심 있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얘기 많이 해서 좀 약간 식상한 것 같아서 요즘에는 활에 또 관심, 활에. 그리고 지금 최근에 활을 쏘러 갔습니다. 활을 쏘러 가니까 어떻게 돼요? 활을 쏘게 됐고 그걸 성취를 한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행복해져요. 행복해지죠. 그러면 성공한 삶, 행복한 삶은 뭐예요? 고민을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가, 관심 있는 부분을 그걸 얼마나 잘 성취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고민이든 관심이든 이게 한 번 발생하고 끝이 나면 너무 좋겠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한다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거의 100%는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 99%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성취해낼 수 있고요. 내가 고민 있는 부분을 돈으로 웬만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말 합니다, 그러면. 야, 돈으로 행복을 사? 돈으로 행복 살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그분한테 꼭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돈이 모자란 게 아닌가 생각해보라. 네. 분명히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으로 행복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꽤 많은 부분을 행복과 성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생각하는 고민과 내가 생각하는 관심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음이 아니라 돈이 지속성이 되게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고민과 관심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성취해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 돈이 많은 거를 지키려고 또 고민을 하게 돼요. 또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지 않고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면, 내가 고민하지 않고 돈이 계속 들어오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벌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게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알아서 저절로 계속 들어온다면 그 계속 들어오는 그 지속성으로 인해서 그 지속 가능한 돈으로 지속 가능하게 고민과 관심을 해결하고 성취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을 안 해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안 해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네, 그렇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전문용어로 인쇄 수입, 자산 수입, 권리 수입, 비활동 수입, 여러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네, 이런 수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수입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굉장히 성공적인 삶,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쇄 자산 수입이 되게 필요한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작곡, 작가, 특허, 문화재, 올림픽, 그다음에 부동산.
그리고 뭐 주식 배당금, 그다음에 이자 수익, 자본소득이죠. 그다음에 연금,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볼 건데 먼저 연금 먼저부터 보겠습니다. 연금 보면은 공무원 연금이 있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90년생 이후로는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이 굉장히 시급하다. 예전에 한번 여기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그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왜 국민연금이 왜 고갈되는가? 적게 내고 많이 받으니까 고갈이 되겠죠. 적게 내고 많이 받으니까. 그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걸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밑에 세대가 계속 많이 태어나면 돼요. 그러면은 약간 다단계 피라미드처럼 밑에서 많이 내고 위에서 많이 받고 이런 구조로 처음에 설계가 되어 있던 거지.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밑에가 적은 거지. 그래서 고갈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령화 속도 OECD 1위, 독일의 4.4배. 그 다음에 초고령화 인구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 여기에 지금 진입해 있고, 그러니까 전체 비중 중에서, 전체 인구 중에 지금 17.3%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초고령화는 뭐예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20% 이상의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2025년도에 진입할 거고, 2045년도에는 일본을 초월하게 되죠.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2030년까지, 이것도 저번에 한번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가장 기대 수명이 높은, 가장 장수하는 국가로 우리나라 여성분들,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 돌파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 가장 오래 사는 대한민국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노인 빈곤율이 무려 절반 가까이가 노인 빈곤율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의 3배죠. 프랑스의 10배, 그 다음에 독일의 4배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현재도 지금 노인 빈곤율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고 더 최고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고 장수 국가예요. 또. 최고 장수 국가인데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상태에서 가장 길게 살아야 되는 그런 역경행군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금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마련인데, 국민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 받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저희 나이 또래는 못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금, 국민연금 말고 이제 다른 연금들을 보자면 공무원연금. 요즘에는 공무원 되려고 많이 서울에 노량진에서 지금 방이 많이 빠지고 있다더라고요. 거기 지금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합니다. 왜 그런가? 요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요 빨간색 박스 처리한 것만 보시면은 2016년도에 임용되신 분 30년 재직했을 때 현행 유지시 137만 원 받습니다. 개혁해도 134만 원. 9급. 7급 공무원 기준. 7급 공무원 기준에서 2016년 임용되셨으면 170만 원 받습니다. 근데 개혁을 하면 15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에 채 안 되는 거죠. 200만 원에 채 안 되는 돈을 지금 우리가 공무원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물가 상승은. 그렇죠. 그래서 뒤에도 물가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9급 공무원 경쟁률이 어때요? 20년 내 지금 최저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연금을 거의 못 받는데, 왜 그렇게 지금 연금 어차피 못 받는 거니까, 많이 못 받으니까 젊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많이 받자 좀. 월급이라도. 공무원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많이 받자. 라는 식의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Z세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경쟁률도 굉장히 최저점을 달리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후 생활 했을 때 아까 노후 빈곤율이 절반 가까이 된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한국에 여기 노란색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G5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노후에 받는 소득의 절반 이상이 뭐예요?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 보시면 프랑스는 얼마예요? 근로소득은 6.4%밖에 안 돼요. 근로소득이. 나머지는 다 어떤 소득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프랑스로 와야 되나? 어쨌든 그 대신에 프랑스는 돈을 벌 때 많이 내죠. 뭐 그런 거요. 세금 같은 걸 많이 내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노후의 절반 이상이 근로소득을 하게 된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그 인세 수입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유튜브에 국민연금, 국민용돈 어떤 걸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요거 제가 여기 자세히 적어놓은 게 있는데 자세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요거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어쨌든 우리가 노후에 그리고 지금 그리고 우리 노후에 지금도 그렇고 노후에도 그렇고 우리가 노동소득을 하는가 자산 인쇄소득을 받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좀 경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경제 얘기. 자, 지금 세계 식량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를 올타임 하이를 찍었죠. 지금 이제 피크아웃해서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1.4%까지 최고치를 찍고 조금 하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어때요 지금? 물가 장난 아니죠. 보시면 미국 기준입니다. 뒤에 또 한국 기준, 한국 거도 보여드릴게요. 미국 지금 소비자 물가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CPI랍니다. CPI, Consumer Price Index인가 그럴 겁니다. 네, 그 CPI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최근 11월 10날 발표했습니다. 이게 7.7% 나왔어요. 보시면은 지난달 8.2% 나왔고 그 지지난달 8.3, 8.5 9.1%까지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보이시죠? 막대 그래프. 9.1%를 찍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상승률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고, 이번 달에도, 아니, 지난달에도, 이거 11월 달에 발표한 거니까, 이건 지난달 거, 10월 달 거, 10월 달에도 7.7%, 이거 YY입니다, YY. 그러니까 YY가 뭐냐면 전년 대비 7.7% 올랐다는 것이. 지금 이 그래프가 상승률이 내려오고 있는 거지 물가가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물가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 아직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면 안 돼. 그게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게 조금 이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상승률이. 그리고 그 근원 소비자 물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코어 CPI. 리듬 좀 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비자 물가가 있고 근원 소비자 물가가 있어요. 근원 소비자 물가가 뭐냐면 변동성이 심한 게 있죠. 기름값 이런 거, 에너지, 가스 이런 것들은 기름, 그 원유, 가스 이런 거는 에너지죠. 이런 것들은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죠. 그냥 이런 것들을 빼고 난 심한 그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뺀 물가지수, 바로 코어 CPI입니다. 코어 CPI도 장난 아니죠, 지금. 네, 코어 CPI 장난 아닙니다. 이게 코어 CPI에 해당되는 거는 보통 이제 자동차, 신차나 중고차, 그 다음에 여행 관련된 이런 이제 서비스 품목들이 여기 해당되는데, 여기 물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막대 그래프만 봐도, 그죠? 피크아웃을 지금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달에 지금 예측 대비 너무 높게 나와서 굉장히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가, 이때 지금 데이터로 인해서, 미국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인상을 했고, 앞으로 더 인상할 거라고 완전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죠. 어쨌든, 그렇고, 이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스테이키 CPI가 있습니다. 스테이키 CPI 뭐냐면, 이거 다 빼고, 주거 임대료, 주택비.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월세 같은 거, 월세. 미국은 전세가 없죠. 사는 거 아니면 렌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거 임대료, 그러니까 렌트, 그 월세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스테이키 CPI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본 우리 사람들이 지출하는 항목이 뭐 밥값도 있고, 식료품, 그리고 기름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지출 내역이 중에서, 주택 임대료도 포함되잖아요. 그죠? 내가 가게를 하면 가게 월세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그런 월세도 있고, 그것도 다 내 지출 내역이 항목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도 물가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뭐 보시다시피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까지 올타임 하이를 찍고 지금 살짝 옆으로 탁 이렇게 살짝 고개를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이것도 지금 주택 임대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미국 집값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집값은 빠지는데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 집값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죠. 더 빠질 줄 어떻게 알고? 집값을 그럼 안 사는 거지. 집을 안 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렌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렌트료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올랐다가 살짝 지금 꺾여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이 스테이키 CPI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높다. 그리고 미국 GDP 성장률을 보시면은 여기 전분기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했죠. 그리고 지금 요번에 2.6%로 조금 돌아서긴 했는데 어쨌든 역성장을 했다. 사실은
두 분기 연속으로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했다는 것은 이게 바로 경기 침체, 리세션을 말하는 겁니다. 네, 경기가 침체됐다. 경기가 좋지 않다. 경기 둔화, 침체를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 볼게요. 우리나라 보면 지금 물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물가도 CPI 보면은 5.7%, 미국에 비해서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5.7%, 그리고 핵심 물가지수, 네, 근원 소비자,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프 보시다시피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피크아웃 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물가 계속 더 오를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GDP 어떨까요? 우리나라 GDP 지금 0.3%. 완전히 지금 성장을 거의 안 하고 있죠. 마이너스로 안 가는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인데, 요 밑에 여기 분홍색 여기 두 개는 코로나 때 이만큼 했다가 기저효과로 다시 좀 성장했다가 다시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40년 만에 등장했습니다. 네. 경림전대 왜 이렇게 좋아하죠? 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좋아할 대목인가요? 왜 그렇게 좋아했죠? 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40년 만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물가가 오른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봤던 거지. 40년 만에 등장한 이 변수, 괴물이 등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기준금리가 장난 아니게 올랐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가 올랐다는 거는 수요가 많다는 거고,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예, 우리 소비 심리가 소비를 자꾸 하고자 하는 그 수요,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있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왜 가격은, 물가라는 그 가격은 뭐예요? 수요가 많을 때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는 겁니다. 왜? 금리를 높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쫄아서 소비를 덜 하겠죠. 소비를 덜 하니까 당연히 소비를 덜 하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내려오겠죠. 그래서 금리를 지금 미친 듯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이라는 뭐냐? 금리 인상보다 더 위험한 게, 더 심각한 게 양적 긴축인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미국 통화정책 연준이 돈을 찍어내죠. 돈을 찍어내는데,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죠. 코로나 때 많이 찍어냈어. 이거를 많이 찍어낸 거를 빨아당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렸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1억을 빌렸는데 이게 만기가 10년이야. 예를 들어서 만기 10년짜리 1억을 대출을 냈는데 이거를 10년 딱 됐을 때 10년째 만긴 날 갑자기 은행이 야 만기 못 해줘. 갚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보다 더 높은 게 바로 만기 때 연장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진짜 1억을 당장 갚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게 더 무서운 경우인 거죠. 그래서 양적 긴축이 더 무서운, 긴축이라는 거는 내가 빌려준 돈을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겠다. 만기될 때 회수하겠다. 라는 게 바로 양적 긴축입니다. 그거를 미국의 그 정부의 돈을 빌려준 거를 더 이상 이제 연장해주지 않겠다. 이제 갚아라. 라고 이렇게 압박을 해 나가는 게 양적 긴축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금리를 인상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물가 중에서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지금 한전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한국전력, 한전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 마이너스 30조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 상태.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어닝 쇼크라는 게 뭐냐면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번에 3분기 때 어닝 쇼크가 났죠. 영업이익이 31.4%가 급감했습니다. 이만큼 지금 기업들이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어닝 쇼크가 나서, 그러니까 실적이 3분기 때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시장이 생각했던 그 전망치보다 하회했다는 거죠. 그렇게 어닝 쇼크가 났고,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렇게 돼서 지금 우리는 경기 침체를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라 내년에 경기 침체는 무조건 기정사실화됐다. 내년에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묻는다면 이건 100%입니다. 경기는 침체된다. 아주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물가는 굉장히 오를 거고, 그리고 경기는 침체된다. 경기 침체는 무슨 말이냐면 돈이 안 돈다는 겁니다. 돈이 안 돌아, 시장에. 돈이 안 돌면 내가 돈을 벌 수도 없고, 돈이 안 돌면 뭐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돈이 안 들어오는 거고, 내가 지금 뭔가를 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돈이 안 도니까. 돈이 팡팡팡 잘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GDP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10,000원을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때 제가 국밥을 10,000원을 먹었어요. 국밥을 내가 10,000원을 먹고, 그러면 그 국밥의 사장님이 그 10,000원을 가지고, 저녁에 택시를 타고 집에 갔어요. 그럼 오늘 GDP는 얼마예요?
2만 원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GDP라는 거는 돈이 얼마나 회전하는가에 따라 그게 바로 GDP로 이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만 원을 썼고 그 만 원을 가지고 또 그분이 택시비를 썼고 그러면 2만 원이 지금 돈 겁니다. 그게 바로 GDP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돌지 않는다. 그게 바로 경기 침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4분기가 원래 말부터 지금부터 유로존부터 경기 침체가 될 거고 아마 이르면 올해 말 미국도 아마 경기 침체로 빠져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왜 이래 됐냐? 금리 인상이 굉장히 지금 많이 돼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라는 게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 높아야 소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가처분 소득이 뭐냐?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입니다.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었어. 내가 1억을 벌었어. 그리고 지출을 5천만 원 했어.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얼마예요? 5천인 거지.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소득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 그 가처분 소득이 높아야 당연히 내가 소비 여력이 높아지는 거죠. 가처분 소득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소비를 못 하는 거죠. 위축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재정 지출을 냈고 보조금을 뿌렸죠. 코로나 때 보조금도 뿌리고 양적 완화해서 금리를 그때는 제로에 바닥에 붙였었어요. 그러고 나서 임금은 오르고 그리고 자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물가는 내려오고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비가 증가했었어요. 요 말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말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잘 보시면은 코로나 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재정 지출을 줄였죠. 지금 보조금을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주지 않고 양적 완화가 아니라 양적 긴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하는 거죠. 그래 되니까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올랐지만 물가에 비해서는 택도 없이 오르고 있고 자산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고 이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가 위축된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부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부의 시나리오라는 게 있는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상세히 좀 적어봤습니다. 보시면은 고성장, 저성장, 고물가, 저물가. 보시면은 고성장, 저성장, 고물가, 저물가. 이렇게 4분면인데 쉬워요. 집중하면은 다 이해돼. 자, 고성장 분면에서 고물가 분면에서 뭐예요? 물가가 높은 거죠. 고물가 분면에서는 금리가 오르고 채권 가격이 하락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채권 가격이 하락해. 금리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오르는 거랑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게 무슨 사이냐? 좀 어렵지만 예금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좋죠. 예금 금리 오르면 내가 만약에 정기 예금을 했어. 근데 금리가 올라. 좋지. 근데 내가 채권을 샀어. 채권이 뭐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채다. 국채는 우리나라 국채를 내가 10년짜리 샀다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내가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 금리는 은행에 돈을 내가 준 거죠. 예금은 은행에 돈을 준 거고 채권은 뭐예요? 우리나라 국채면 우리나라 채권은 우리나라 정부의 채권은 내가 우리나라 정부에 돈을 준 겁니다. 돈을 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회사채. 만약에 삼성전자에 채권이 있다. 그러면 회사채를 사면은 그 은행에 돈을 넣은 게 아니라 회사에 돈을 준 겁니다. 주식이랑 좀 다릅니다. 어쨌든 그 채권. 근데 이 채권 금리가 오르면 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가? 왜 그러냐면 예금 금리는 내가 1,000만 원을 예금을 했어요. 그럼 예금 금리 3%다. 2%에 3%가 됐어. 그러면 제가 3%만큼 이자를 내가 뒤에 받는 거죠. 그쵸? 뒤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하지만 채권은 뭐냐면 반대로 해. 반대로. 채권은 내가 1,000만 원치 내가 10년짜리 우리나라 국채 3%짜리를 1,000만 원을 내가 산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은 내가 나중에 10년 뒤에 받는 금액이에요. 10년 뒤에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사는 금액은 3% 할인된 금액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은 내가 10년 뒤에 1,000만 원을 받는 거죠. 반대로 됐어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금리가 5%다. 그러면 1,000만 원 나중에 받는 거고 10년 뒤에 받는 거고 지금은 1,000만 원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내가 채권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거지.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진 거다. 요거 이해하면 경제 10%, 상위 10%. 요거 이해하면 경제 상위 10%. 어쨌든 모르겠으면 외우세요. 외우면 돼요. 채권 금리가 오른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 지금 4분면에서는 채권 가격 말고 이 금리를 보시면 돼요. 금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물가 분면에서는 금리가 올라요. 그럼 저물가 분면은 어떻게 돼요? 하면 금리가 내려가겠죠. 그죠? 그럼 고성장 분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주식이 좋아요. 주가가 올라요. 왜? 고성장은
회사가 성장하는 거니까. 회사가 성장하면은 당연히 주식이 좋아지죠, 당연히. 저성장 국면에서는 어때요? 주식이 안 좋아요. 주가는 하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부터 좀 빠르게 설명하자면 코로나 딱 터졌어, 코로나.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셧다운 되면서 소비를 안 하게 되고 집에 박혀 있었습니다. 집에 박혀 있으니까 소비를 안 하게 되죠. 소비를 안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가 내려가요. 당연히 물가가 내려가 있죠. 지금 원자재 여기에 물가가 내려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소비를 안 하니까 회사가 돈을 못 벌죠. 회사가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주식도 안 좋아요. 그리고 금리도 당연히 바닥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 주식 같은 경우도 완전 박살 났었죠.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연준이 돈을 뿌렸습니다. 돈을 뿌려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무제한으로 뿌렸어요. 막 진짜 엄청나게 뿌려졌죠. 돈을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한테 보조금이 들어와. 100만 원씩, 300만 원씩. 보조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주식이 싸다. 지금 주식을 사자. 하니까 주식이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왔어. 내가 집에서 노는데 보조금에 돈이 들어왔어. 소비를 하겠죠. 쇼핑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가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물가가 오르고 내 소비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소비가 살아나니까 성장이 올라가겠고, 그럼 물가도 올라가겠고, 그러면 물가가 오르고 성장이 오른다. 어디로 갑니까? 네,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고성장 고물가 분면으로 온 겁니다. 고성장 고물가 분면으로 왔다가 그리고 백신이 나왔어. 백신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물가가 엄청나게 튀었습니다. 왜? 소비 심리가 확 살아난 거지. 네, 백신이 등장하고 난 뒤로 소비 심리가 확 살아나니까, 소비가 느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고물가가 아니라 고물가가 된 거예요. 고물가가 돼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 되니까 너무 올랐죠. 근데 여기서 연준의 파월 의장이 뭐랬어요? 물가는 일시적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 물가 일시적인가? 그럴 수 있겠다. 왜? 작년 기저효과로 저번에 코로나 때 잠깐 물가가 그래 됐고 지금 약간 기저효과로 이렇게 된 거 아닐까? 그럴 수 있겠네. 물가는 잠시 일시적일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여기로 왔던 겁니다. 여기로 와서 주식도 좋았고 금리는 바닥에 있었고, 그 다음에 물가는 내려져 있었고, 이 상태였던 겁니다. 지금까지 어땠어요? 주식은 계속 좋았어요. 그래서 이때 주식들 엄청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작년 말에 이거 아니다. 물가가 쉽게 안 잡히는 것 같아. 이거 물가 꽤 긴 일시적 상승일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물가가 튀어오르면서 주식이 박살나고 금리가 튀어오르게 됐죠. 요 상태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요 상태로 와서 지금 소비가 위축이 된 겁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네, 저성장 고물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지속이 되면 물가가 계속 높아서 계속 소비가 위축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가 위축되면 다시 물가는 내려오겠죠. 요 사이드로 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바로 경기 침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때는 연준이 이제 돈을 더 이상 보조금 정책을 하지 못한다. 여기에 머무를 수 있다. 여기서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고성장 분면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성장 분면으로 지금 절대 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 어디 있냐면 다시 좀 정리하자면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금리가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왜?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금리를 올려서라도 수요를 박살내서,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우리를 지금 아주 박살내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죽어라, 박살나라, 이런 의미로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일부러 올립니다. 왜? 물가를 잡으려고.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 목적은 여기로 하는 거예요. 여기로 성장은 남겨두고 성장은 남기고 물가는 잡는, 요쪽으로 갔다가 다시 바운스 쳐서 요쪽으로 가는, 요 시나리오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안 되죠. 왜?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어. 물가가 쉽게 안 잡히니까 금리를 너무 미친 듯이 올렸어. 그러다 보니까 요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네. 성장을 박살내서라도 성장을 안 하고 여러분들 다 경기 침체로 다 죽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가게 박살나고 위기를 만드는 거지. 지금 위기를 일부러 만들어서 물가를 잡고 하는 겁니다. 위기를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성장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물가를 지금 잡겠다라고 지금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지금 미국과 한국은행이 지금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명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것이 매크로 환경이 지금 너무 팽팽 돌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피크아웃 하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아니다. 여기로 가겠는가? 이게 지금 일주일 단위로 지금 계속 팽팽 돌고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개인들이 이것을 대응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성장이 되려면은 어쨌든 아까 여기서 성장 분면 여기 1분면, 2분면, 여기 1과 3분면, 1과 시나리오 1, 시나리오 3 여기 성장 분면으로 가려면은 기술이 좋아야 되는데 기술 혁신이 필요한데 지금 그러기에는 시기가 너무 이르고 인플레부터 잡아야 되는데 인플레부터 잡아야만이 성장을 논할 수 있는데 인플레도 지금 쉽게 안 잡히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요. 지금 블러드 총재 연준의 블러드 총재가 뭐라 했냐면 지금 미국 고용 너무 좋다. 경기 너무 튼튼하다. 인플레 잡기 힘들다. 그래서 금리 더 올릴 거다. 기업 이익을 지금 박살내고 실업자 수 늘릴 거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블러드 총재가 말한 겁니다. 기업의 이익을 훼손시킬 거고 실업자 수 늘릴 거고 앞으로 경기 침체 만들 거고 수요를 박살내서 인플레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금리를 쳐 올리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해서 왜 40년 만에 인플레가 등장했다니까요. 40년 만에 미친 인플레가 등장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 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4%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기준금리란 시중에 기준금리보다 더 싼 금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시중에. 우리 예전에 주담대 금리 1%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기준금리가 0.5%였어요. 우리나라 0.5%였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출 이런 것들이 1%대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신규 대출을 하는 사람은 3%보다 더 낮은 금리는 없다. 시중에 없다. 절대 없다.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4%입니다. 근데 미국이 연말 해봤자 지금 한 달 남았어요. 다음 달까지 4.5%까지 올릴 거라고 지금 다음 달까지 우리 한국은행은 3.25 이상 지금 예정됐습니다. 확정됐습니다. 확정되어 있고 아직 올리진 않았지만 거의 확실합니다. 됐고 근데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왜 금리 인상 속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지 왜 우리나라가 1% 좀 차이가 우리가 왜 더 낮을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80% 이상의 변동금리입니다. 저도 변동금리 있습니다. 그래서 짜증나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서 짜증나요. 80%가 변동금리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는 적어요. 나라의 빚은 적어. 하지만 우리 개인의 부채가 너무 많아요. 미국은 반대예요. 미국은 개인의 부채는 적지만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요. 반대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80% 이상의 변동금리다. 그러면 변동금리라는 건 뭐예요? 기준금리가 만약에 1% 오르면 내 대출금리가 지금 내가 작년에 받았던 내 대출금리가 1%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쉽게 못 올리는 거지. 근데 미국은 10%만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저렇게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도 신규 대출권에서만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저렇게 미친 듯이 올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처럼 올릴 수 없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1년은 내년은 어쩌면 인플레보다 이제 물가 상승이 피크아웃 됐고 물가 상승보다도 더 중요한 게 금리 인상으로 있는 충격이 지금까지 우리 원래 뭐 때문에 힘들었어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었어요. 다들 물가 너무 올라서 기름값 오르고 배추값 오르고 식자재값 오르고 하다 보니까 물가 때문에 지금 다들 비명소리 났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물가가 아니라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으로 이걸로 인해서 아마 비명소리가 많이 들릴 것 같습니다. 곡소리가 진짜.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더 줄여달라 라는 그런 조절론이 지금 이제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지출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물가 때문에 원하지 않는 지출이 증가했던 겁니다. 내년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지출이 더 증가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을 늘려야지.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지출 줄인다고 내 금리 오르는 만큼 내 대출 금리가 오르는 만큼 이자 부담이 그만큼 되는 것만큼 지출을 줄이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입을 늘리려면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주식 많이 하죠. 네, 주식은 빨리 패스하자면 요거 지금 오늘 미국 나스닥 차트인데요. 보시면 여기 1990년도부터 쭉 차트인데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고 여기 닷컴 버블 때를 보면은 이 한 산이 있었죠. 이때 주식 여기가 언제냐면 2000년도에 요때 고점 때 주식 사신 분들 요 고점 회복하는데 얼마 걸린지 아세요? 16년 걸렸습니다. 16년. 16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마이너스 78%는 뭐냐면요. 마이너스 75%는 3분의 1통만 난 거죠. 그러면 회복되려면 75% 오르면 회복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200% 올라야 75% 회복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100만 원에 샀는데 100만 원이 75% 하락해서 지금 25만 원이 됐네. 25만 원이 100만 원 다 되려면 어떻게 돼요? 5배 올라야 돼요. 4배 올라야 돼요. 4배 올라야 100만 원이 되네. 이거 완전 진짜 장난이에요. 그래서 이게 16년.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은 뭡니까? 네, 요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바텀업 탑다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만 좀 말씀드리면 바텀업은 뭐냐면 기업을 보는 겁니다. 투자를 할 때 기업을 보는 걸 바텀업이라고, 탑다운이라는 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금리, 환율 뭐 이런 매크로 환경을 보는 게 바로 탑다운입니다. 예전에는 기업만 말씀드렸어요. 이 기업이 잘 될까?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 기업이 앞으로 미래 전망이 있을까? 그 기업에만 공부하면 됐어요. 그 기업만 공부해서 그 기업의 뭐 실적들이나 보고 재무제표 보고 차트 보고 이렇게 해서 기업에 투자하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텀만 보는 게 아니라 탑다운까지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사자는 밀림의 왕입니다. 그죠? 사자는 밀림의 왕이야. 밀림의 왕인 거죠. 사자가 물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죠. 밀림의 왕이 뭐예요? 사자가 물속에 있으면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탑다운, 바텀업 이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밀림의 왕이야. 삼성전자는 밀림의 왕이야. 하지만 지금 사자가 물속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쉽지 않다. 이것까지 같이 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사자만 볼 게 아니라 지금 내 사자가 있는 그 환경이 물속인지 밀림인지 이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계속 밀림이었어. 계속 밀림이었던 거지. 근데 지금은 40년 만에 인플레라는 게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 물속이라는 게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어쨌든 주식 힘듭니다. 주식에서 12억 벌기 힘들어요. 12억 번다고 치더라도 연 배당금 5천만 원, 월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월 400만 원. 12억을 주식을 해서 돈을 번다 할지라도 주식 배당금 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파운드 스피티가 훨씬 빠릅니다. 파운드 스피티가 훨씬 빨라요. 여러분 주식에서 12억 벌 수 있습니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같은 상황에서 내 사자만 보다가 지금 사자가 물속인지 밀림인지 어딘지까지 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 해서 12억 벌기 쉽지 않다. 파운드 스피티가 훨씬 빠르다. 그리고 코인 말 안 하겠습니다. 코인은 진짜 이거는 제도권 바뀌라서 굉장히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루나 사태 마이너스 99.99% 찍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100만 원짜리가 1원이 된 거예요. 1원이 된 거예요. 진짜 이거 진짜 와 이거는 살벌하다 살벌해. 이거는 진짜 이거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 핫한 거 FTX라고 코인 거래소예요. 전 세계 3위권 안에 드는 FTX 코인 거래소가 이번에 파산했어요. 파산하면서 인출 중단 사태까지 왔어.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마이너스 90% 이상 손실이 됐는데 돈을 빼고 싶으면 못 빼 지금. 못 빼.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얘 때문에 이거 지금 오늘 찍은 건데 이것 때문에 리먼 사태, 코인판 리먼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안 그래도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 때문에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지금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전국 모든 부동산 46% 거품 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40% 정도 거품 빠질 거다.
라는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캡처하셔서 나중에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냥 부동산 지금 거품인가? 아닌가? 그냥 느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를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이 미국 주택 가격은 지금 조정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도 부동산 가격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언급했습니다.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한 통화를 돈을 찍어내는 통화를 담당하는 곳에서 일부 자산 가격을 운운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례적입니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정에 대한 언급을 절대 하지 않거든. 근데 최근에 조정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여기도 심각하다. 지금 미국 모기지, 주택 모기지 신청 건수가 지금 박살났고, 지금 미국 모기지, 그러니까 뭐 부동산 관련된 하는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답니다. 지금 거래량도 박살났고, 일거리가 지금 아예 없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강원도 레고랜드, 여기도 지금 박살났죠. 여기도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려요. 네, 심각해요. 지금 여기도 왜 그랬냐면, 많은 레고랜드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했어요. 왜 투자했냐면 누가 보증했어요? 강원도가 보증을 한 거야. 정부가 보증을 했어요. 정부가 보증했기 때문에 믿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뭐래요? 도지사가 나 그 돈 못 줘.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뱅크런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만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리만 같은 그런 큰 대형 세계적인 은행이 무너지니까 다른 은행도 그러면 다 무너지겠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자금줄이 막히면서 돈이 안 돌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금융위기였던 겁니다. 신뢰가 무너진 거지. 근데 지금 강원랜드란다. 레고랜드도 그런 사태, 지금. 그리고 건물, 좋죠. 월세 300만원 받으려면 건물 한 10억짜리 있으면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월세를 들어가고 싶다. 예를 들면, 다주택이든, 어떤 원룸이든, 건물 우리나라에서 20년 된 건물 들어가고 싶으세요, 혹시? 별로 안 들어가고 싶죠? 그리고 최소한 10년 미만으로 된 건물로 들어가고 싶죠? 이 말은 뭐예요? 건물주 입장에서 10년 내에 내가 투자한 원금을 다 뽕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건물을 샀어. 내가 건물을 만약에 5년 된 건물을 샀어요. 5년 된 건물을 샀으면 이때 내가 투자한 금액이 예를 10억이다. 10억을 내가 원금 회수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10년 안에 10억을 다 내가 월세로 다 빼야 됩니다. 쉬울까요? 절대 아쉽다. 절대 아쉽다. 원금 회수가 쉽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물주의 건물주는 진짜 몇백억 단위 된 그런 건물 빌딩 소유주를 말하고요. 10억, 20억짜리 건물 소유주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건물주라는 게 보기 어렵습니다. 진짜. 그래서 건물이라는 거는 진짜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그 손익분기점을 지나는 게 보통 10년에서 길어봤자 15년. 지금 내가 건물을 짓는다면 20년이죠. 지어도 20년 안에 내 손익분기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 돈 다 회수하기 정말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예요? 파운드 스피티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훨씬 좋다. 파운드 스피티 하세요. 네, 파운드 스피티. 그리고 메타버스, NFT. 작년에 제가 이거 설명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NFT 한 개만 얘기해 줄게요. 제가 잭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올렸는데, 트위터 창업자가 있습니다. 트위터 창업자가 잭입니다. 잭 도시라는 사람이에요. 잭 도시가 첫 트위터를 만들고 첫 트위터 글을 올렸어요. 2006년 5월 21일. 이때 첫 트위터 글을 올린 요거를 NFT화해서 팔았죠. 얼마에 팔았어요, 이거를? 30억에 팔았어요. 27억에. 요거, NFT 예를 들면, 잭 도시, 첫 트위터 글, .jpg 해가지고, 요거 NFT화해서, 요거를 27억에 팔았어요, 27억에. 원본. 가품 말고요, 원본. 이거를 27억에 팔았는데, 이거를 27억 산 사람이 있겠죠? 산 사람이 왜 샀겠어요? 앞으로 NFT는, 모나리자 같은 거다. 라는 마음에 샀겠죠? 왜? 이건 나중에 10년 뒤에 300억이 되었을 거야. 그 마음으로 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이거를 경매에 내놨어요. 얼마에 팔린지 아세요? 3천만 원에 팔린 겁니다. 마이너스 99% 된 거예요. 마이너스 99%. 3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NFT, 물론 앞으로 미래적인 기술력이긴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벌써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대응을 해서 예를 들면 아마존, 애플, 디즈니,
같은 경우 지금 고용을 최근 뉴스예요. 네, 고용을 중단했고요. 메타, 페이스북이죠. 메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11,000명을 해고 했습니다. 11,000명. 직원의 13%를 해고한 겁니다. 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트위터. 최근에 일론 머스크. 와, 일론 머스크 대단합니다, 진짜. 일론 머스크가 60조 가지고 샀어요, 이거를. 트위터를. 결국 인수했습니다. 네, 트위터를 인수해서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 스타링크, 뭐, 스페이스X, 그 다음에 뭐, 하이퍼루프, 그 다음에 트위터까지. 이야, 기업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어차피 트위터를 샀어요. 트위터를 사자마자, 인수를 하자마자 절반을 하고 있습니다. 타노스입니다. 빡! 해가지고 절반을 날렸어. 타노스. 절반을 날렸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판교 쪽에 IT 기업들 지금 고용 한파가 지금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대응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제 생각들을 굉장히 지금 여기 제 인스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인스타 보시면 여기 생각 정리해서 쭉 올렸어요. 다 이렇게 올렸는데 요번에 알았어요. 요거 스토리를 이렇게 저장하는 게 100개까지만 저장을 할 수 있더라고요. 요거 하나 저장하는 게 100개까지만. 100개가 지나니까 제일 먼저 올렸던 게 삭제되더라고요. 저 최근 알았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요거 지금 2022년 11월 12일 며칠 전에 올린 게 제가 앞으로 1년 뒤에 보는 시나리오인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이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지금이 바로 일생일대 기회라는 이유입니다. 시간 관계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 건가? 요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리더님들도. 네. 여기는 항상 미래를 예측할 때 4분면을 보거든요. 경기 악화, 경기 회복, 금리 유지, 높은 금리, 금리 인하. 이렇게 보면은, 여기 시나리오 1번, 여기는 뭐예요? 높은 금리, 경기 악화. 2번은 높은 금리, 경기 회복. 3번은 금리 인하, 경기 악화. 4번은 금리 인하, 경기 회복. 내년에 몇 번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요? 네. 1번이요. 1번요. 경기는 박살나고 금리는 계속 유지된다. 네. 그리고 1번이 갔을 때, 맞아요. 1번 되고 나서 경기가 박살나서 금리는 계속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서 경기가 박살나겠죠. 당연히. 박살나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조금 낮춰줘야겠죠?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되고 경기 회복될까요? 아니면 금리는 인하되고 경기가 악화될까요? 3번으로 갈까요? 1번은 무조건 기정사실입니다. 1번은 기정사실. 3번으로 갈까요? 2번으로 갈까요? 3번. 네, 저는 3번으로 배팅하겠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시나리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3번에 배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다가오는 1년, 3년,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예측하기 힘듭니다. 최근에 한 60대 정년 퇴직하신 분 두 분이서 둘이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뭐라 하냐면 한 분이 퇴직을 했어요. 퇴직금을 받아서 내가 앞으로 내가 이제 60이니까 앞으로 40년 계획을 한번 짜보겠어. 40년 동안 내가 앞으로 100세 인생이니까 40년 동안 내가 지금 퇴직을 했고 40년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 것인가를 내가 한번 플랜을 짜봐야겠어. 라고 했던 겁니다. 그 옆에 친구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40년 같은 소리 안 해. 4년 계획부터 짜. 라고 한 겁니다. 왜 40년 계획을 짜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은 본인이 직장을 들어가고 40년 동안 그 직장에 있었던 겁니다. 40년에 그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40년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봤던 거죠. 근데 앞으로 한 직장에서 40년 동안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40년이 아니라 4년 계획부터 해보라. 4년 계획도 틀릴 수 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예금금리가 지금 5%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작년까지. 작년 기준에 내년에 예금금리가 5%가 될 거야. 이렇게 예측한 사람 과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지금 예금금리가 5%에 육박합니다. 퇴직금 2억 받아서 치킨집 안 차리고 2억으로 정기 예금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치킨집 차리는 게 좋습니까? 그냥 은행에 넣는 게 좋습니까? 은행에 넣는 게 좋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흐름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3일을 놓쳐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업들이 5년 플랜을 못 짠답니다, 지금 하물며 기업들도 5년 플랜을 못 짜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5년 뒤에 나는 이걸 할 거야.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플랜 1년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1년도. 1년짜리. 그래서 10년 뒤에 변화될 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것에 주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내가 대응할 것인가? 이게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그리고 이게 생명체처럼 증식하는 자산. 건물처럼 10년, 20년 안에 내 손익분기점을 지나서 내가 투자한 걸 다 회수해야 되는 그런 스스로 증식하지 못하는 그런 자산 말고요. 건물이 스스로 증식하지는 못하잖아요. 네, 물론 그 건물세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막 100억짜리 건물에서 막 몇천만 원씩 몇억 단위로 막 건물이 막 월세가 막 들어와서 그 월세로 막 증식이 돼서 또 건물 또 사고 그렇게 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1, 20억짜리로 그 자산이 절대 증식하지 못한다. 유지 정도. 유지하면 다행. 그래서 생명체처럼 증식하는 자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필품입니다. 그래서 생명체처럼 증식하는 자산. 읽어볼게요.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5분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생필품은 죽을 때까지 쓰는 고정 지출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고정 지출을 하는 게 월세는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는. 그죠? 월세는 줄일 수도 있고 내가 집을 이사하거나 그렇게 하면 월세를 줄일 수 있죠. 근데 내가 생필품은 절대 줄일 수 없는 고정 지출입니다. 샴푸 3일에 한 번 쓰지 않잖아요. 무조건 하루에 한 번 써야 돼요. 양치하는 것도 하루에 두세 번 닦아야 됩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양치 안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고정 지출입니다. 그래서 절대 줄어들지 않는 고정 지출. 그러면 이 고정 지출은 누군가의 절대 불변하는 고정 수익입니다. 생필품으로 인한 고정 수익이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는 가장 안전하고 리스크도 적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속 가능한 자산, 인쇄, 연금 수입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건강과 환경이 절대 타협하지 않는 전 세계 최고 품질의 안전 마트죠. 이 아메이 마트의 회원 자산, 고객 자산은 회사가 갖지 않고 우리 소비자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 네트워크로 인해서 그 누군가의 고정 지출을 내 고정 수익으로, 내 지출을 매출로 만들어서 그거를 수익으로 받는 게 바로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고 품질 안전 생필품으로 애용자를 모아서 그걸 그 고객 자산으로 자산 수익을 만드는 게 바로 아메이 사업이죠. 그래서 생명체처럼 증식하는 자산이라 했죠. 이게 바로 뭐다? 생명체는 뭐냐면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산이 뭐예요? 소비자입니다. 생명체처럼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막 만들어 나가. 사업자가 많으면 자산을 막 불려나가. 이래서 아메이 네트워크가 정말 생명체처럼 증식해 나가는 저절로 막 커져 나가는 그런 자산 형태라는 겁니다. 사업자가 많아지고 소비자가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고정 지출이 매출이 되고 나의 지출이 또 나의 매출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나의 수익이 될 수 있는 건물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고 증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바로 저는 아메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기준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자세한 거는 매주 월화수 월요일 날은 대전, 화요일은 경주, 수요일은 대구 오전에 더 자세히 들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아메이 수입은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 손익분기점 여기가 바로 파운드 스피티입니다. 아까 그렇게 보여드렸던 다른 거 하지 말고 주식 투자하지 말고 12억 주식으로 12억 모으지 말고 파운드 스피티 하시고 건물 10억짜리 사지 마시고 파운드 스피티 하라는 거. 그 손익분기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파운드 스피티가 되면 수익이 생명체처럼 증식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증식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증식할 수 있는 사업자가 없으면 증식이 안 돼요. 증식이 안 돼요. 증식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으면 수익 곡선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달 증가, 평생 상속되고 일을 안 해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인쇄 타입의 수익 그게 생명체처럼 증식하는 이런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침체되고 우리의 고정지출이 앞으로 올해는 물가 때문에 올랐고 늘어났고 내년에는 금리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기업들은 다 구조조정하고 지금 실직자, 그러니까 실업자 수도 굉장히 늘어갈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이상 내가 해고될 수도 있고, 내가 돈이 경기 침체가 그렇게 중요한가?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 회사 다니는 사람은 내가 잘릴 수도 있고, 내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의 유동성이 돈이 안 도니까 내 사업과 내 자영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면 내 수익이 안 들어온다는 거지. 이런 타이밍에 내년이 가장 힘들어지는 저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생명체처럼 증식한 자산, 지금이 어쩌면 정말 일생일대의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까 제가 꼭 읽어보라 했던 그 부분 있죠. 그 부분 읽어보시면 저는 내년에 꼭 반드시 에메랄드가 돼서 에메랄드 일시불 보너스 2천만 원을 받아서 2천만 원 중에서 그 일부 수익으로 그때 저는 투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저는 굉장히 일생일대 기회가 그때 옵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일시불 보너스 받으세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게 농담 아닙니다. 지금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시불 받으세요. 일시불 보너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년에 파운더스 PT가 됐든 성장하셔서 반드시 성장을 해서, 성장 안 하면 일시불 없습니다. 성장을 해서 일시불 보너스를 받으세요. 일시불 보너스를 받으시면 그 기억나세요? 코로나 때 주식이 완전 박살나고 V자 반응했을 때,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주식이 굿 계속 좋았던 시절이죠. 그때 주식한 사람은 돈을 벌었습니다. 아시죠? 네, 아시죠? 네. 그때 주식한 돈을 벌었어요. 그때 안 한 사람도 돈을 못 벌었죠. 근데 지금 주식한 사람들은 박살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일생일대 그 기회를 그때 잡았던 사람은 단돈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벌었다는 거지. 벌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이 내년 이맘때쯤에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투자할 돈이 있어야지. 맞죠? 그러기 위해서 일시불 보너스 받으세요. 진짜 일시불 보너스 받으시려면 지금 1년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거 절대 생각하지 말고 아메이 사업을 정말 생명체처럼 증식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러면 내 자산은 불어나 있을 거고, 그걸로 단돈 100만 원이라도 내가 정말 여유있게 웃으면서 좋군 하면서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현금 흐름이 어떻게 돼요? 더블 인컴이 되는 거예요. 내 인세가 정말 내 사업가 영역, 투자가 영역, 양쪽 다 더블 인컴, 더블 인세가 들어오면서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에메랄드가 되고 파운더스 PT가 되고 반드시 일시불 보너스 좀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 받아서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 지금 갖고 있는 그 고민,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그 관심, 그거는 지금 내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지금 다른 거는 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주식도 할 수 없고, 지금 주식도 안 돼. 다 안 돼. 지금 다 안 돼. 다 박살나고 있고, 다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어디에 지금 어떻게 돈을 더 벌 거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메이 말고는 없다니까요. 아메이로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다 해서 정말 에메랄드 가시고, 사파이어 가시고, 파운더스 PT 가시고, 그렇게 해서 일시불 보너스 받으시고, 그때 내년 이맘때쯤 돼서 모두가 나 일시불 얼마 받는다. 스폰서님 얼마 받으세요? 너는 얼마 받아? 축하해. 서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여기서 지금 일시불 보너스 받는 분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일시불 보너스 받는 분들이, 여기 모든 분들이, 여기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일시불 보너스 받으셨으면 좋겠어. 받아서 정말 해피하게 나는 이 고민을 지금 해결하고 있노라. 나는 이 관심을 지금 성취하고 있노라. 라고 지금 나는 이제 성공에 가고 있고 행복하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서 정말 웃으면서 경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까 말씀 고민, 관심, 이거는 생필품 바꿔 쓰는 아메이 비즈니스로 해결하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모두 꿈꾸는 모든 걸 이루시고 행복하고 성공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